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 많죠? 예, 저는 전정원 번역연구소 소장 전정원입니다. 예, 제 소개 잠깐 하면 아까 저기 초등부 때 소개를 해줬는데 그 경력이 좀 복잡해요. 나는 예전에 한국에서 생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모 대학에 저기 일문과를 동국대학교 일문과 나와서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국제 문화 쪽을 석사를 받고 10몇 년 전에 호주로 갔어요. 호주에 있어서 그 알겠지만 킨바라에 있는 호주 국립대학에 있다가 지도교수가 뉴사우스 웨일스으로 전근을 가서 따라가느라고 좀 늦게 졸업했어요. 그래서 4, 5년 전에 호주에서 언어 박사학위 따고 한국에 와서 조그맣게 이제 번역 연구소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어요. 요새는 아시겠지만 그 NI 타임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코리아 타임스, NI 타임즈에 전정훈의 뭐 그림 영어 교실 해가지고 형상화 그림을 이용해서 단어를 공부하는 그걸 게재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기자단에서 의뢰가 부탁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에 대해서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번역과 번역을 통한 에세이 아니면 번역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떠한 연관이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의 이제 실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 번역에 대해서 이런 강의는 국내 처음일 거야. 두 번째죠. 아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강의 들을 때 어떤 요점을 받으시냐면 전문 번역사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한영 번역이겠죠. 한영 번역을 통해서 자신이 영어를 쓰는 거하고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유용한 도움이 될까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제목이 번역장 이전 창의인재 전형까지 노리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모티베이션을 가지시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강의 내용은 이제 시간이 지금 15분 늦어져 가지고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실습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빨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강의 내용은 6가지가 되어 있어요. 번역의 중요성, 수필과 에세이, 번역 20개명, 번역사례, 번역 실습인데 여기서 다른 내용은 다 아시겠죠? 번역 20개명은 가이드라인이에요. 제가 호주에서 공부한 걸 밑바탕으로 해서 번역을 하게 될 때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번역된 번역물을 보고 글을 쓴 걸 보고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번역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번역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번역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디피니션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번역은 뭐다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들어왔죠. 직역과 의역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해석이란 말이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해석을 많이 시키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초등학교 강의할 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I'm a boy 이런 말을 할 때 번역하면 뭐예요? 나는 소년입니다가 아니죠. 그냥 애예요. 이렇게만 할 수 있죠. 우리는 말에 나는이란 말 안 쓰잖아요. 왜 나는이란 말을 안 쓰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말하고 일반 말은 희한하게 공동체 속에서 자기 드러내는 걸 굉장히 건방지다라고 봐요. 에러넌트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든지 당신이라든지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얘기할 때 그거를 말하지 않는 게 굉장히 폴라이트, 공손하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은 안 써요. 그냥 애입니다. 꼬마예요. 소년입니다. 이렇게 쓰죠. 근데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소년입니다라고 꼬박꼬박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거는 번역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이 영어 구문에서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그 단어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선생님한테 제공해 달라는 입장에서 일일이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석이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시각화라고 나온 거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를 보거나 한국어를 볼 때 그림이 떠올려와야 돼요. 여러분 일할 때 그림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 입시를 하시는 분도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겠죠. 3학년이나 2학년. 여기 고3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예.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죠. 과학책도 그렇지만 사회라든지 어려운 뭐 철학, 내가 요새는 입시를 잘 몰라요. 나는 학력고사 시대라 수능도 아니에요. 내가 83년도에 12월 달에 학력고사를 쳤어요. 내신 성적하고 그때는 수능이 아니에요. 그냥 찍기만 잘하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어려웠던 게 윤리 과목이었어요. 그 당시에 철학. 데카르트 철학이 뭔지 내가 알아.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 물리 쪽 들어가면 또 물리가 어려워. 그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그림이 안 떠올라요. 그림이. 그러니까 글자를 외우는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외국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그 글을 보고도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면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해요. 그래서 그 연상을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쪽집게 강사들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 연상을 잘해야 빨리빨리 외우고 빨리빨리 한다고 그러죠.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간의 지식 정보 습득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안녕하세요 하면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 딱 들어오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악수를 딱 하면 한국어를 안 써도 how do you가 나와요. 이런 그림들이 연결돼서 하는 게 어학인데 제일 어려운 말이 뭐예요? 여러분 take, 뭐 have 이런 말들이 있죠. 굉장히 어렵죠. 전치사. 왜 어렵겠어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잘하시니까 괜찮으시겠지만 서양 사람들이 700개의 단어를 알면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한국 사람 모르냐? 그거는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상황을 정해져 했기 때문에 그 그림들이 떠오르는데 한국어에서 메이크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엄청 뜻이 많죠.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배경된 그림이 몇백 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 메이크라는 단어를 제대로 한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다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요. 사람들이 올 때 떨어져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옥상에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좀 멀리 가라 이거죠. 외국 사람한테 나 일본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떨어져 하니까 진짜 떨어지라는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말 잘하는데 모르는 거야. 떨어지라는 말이 명령문을 써이건 좀 물러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시사하는 게 그렇게 한 단어에 관련되어 있는 배경 글이 많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외국에 안 가신 분 중에서 영어를 배울 때 그 사람들 사전 보지 말라고 그러죠. 자기가 경험했던 그 단어에 해당되는 배경 설명을 해주죠. 바로 그 그림이에요. 자, 번역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형상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글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렇게 됐죠. 한글말에 의존하지 말고 그 영어로 쓰이는 거는 영어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바로 한국말로 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번역장 연세대 창의 전형인데 이게 여러분한테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수학과를 가고 싶다. 외국에. 그러니까 한국이라도 좋은 대학에. 그러면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있죠. 거기에 그 올림픽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면 대학 가기 좀 편하겠죠. 특수한 능력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요거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갈 때 번역에 관련되는 거, 뭐 영어 영문학과라든지 일본어로 일어일문학과라든지 또 국제학부라는 게 있죠. 한국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중학생 같으면 우리 애도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니어 기자단에 있었어요. 기사는 못 냈지만. 근데 우리 애는 문제가 뭐냐면 수학을 잘 못해요. 학교에서 이만큼 하는데 선행 학습이 좀 부족해요.
영어는 잘하는데 그건 내 문제고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도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죠. 좋은 학교 가려면. 근데 영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인문계 쪽으로 가려면 국립의 그 국제고등학교가 있죠. 국립에 우리 동네가 해마동인데 거기에 국제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국제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국제고등학교는 수학과 관계없이 인문계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입시도 그렇고 중학생들은 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연세대 영어 영문학과라든지 서울대 영어 영문학과라든지 어떤 국제학과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기의 어떤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수능에. 다음 번요. 예. 여기 뭐 아까 나왔던 영문학과 수시 모집이 나왔고요. 그 다음을 보면요.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격증은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운전면허증이나 부동산 중개소 같이 국가에서 공인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이 정도 실력이 된다라고 하는 참고자료. 토익은 인증 자격이 되죠.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인정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엄격한 제도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번역회사에서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 번역사로 취직을 못 시켜요. 맞죠? 부동산 회사에서 부동산 자격증 없으면 사무실 못 내죠? 이거는 어떤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료라도 하면 어떤 기관은 그거를 참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격증은 있지만 공인은 안 돼 있다는 거. 에세이의 중요성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걸 다 아실 거예요. 다 찾아보시고. 지금 에세이가 어떻게 되냐면 영어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논리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에세이,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할 때 에세이 본다 그러죠. 저 같은 경우도 누구 이제 직원을 쓴다든지 누구를 봤을 때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에세이 한번 써오라고 한 페이지를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즉 서론 대내 모티베이션, 이 글을 왜 쓰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학사학위를 딸 때 모티베이션이 뭘까요? 학사학위 따려고 모티베이션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글에는 그걸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미국하고 보는 것처럼 미국이 칠 때 석유 때문에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대의명분이 필요하죠. 논리적인. 그 대의명분이 모티베이션이에요. 모티베이션을 어떤 대의명분을 써가지고 서론을 써서 주제를 내건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답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야. 에세이는. 내가 말한 주장을 그 사람들이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아주 편하게 팔로우업이 되게끔. 그래서 서론에서 주제를 포인트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결론에서 그 독자가 저자의 의견에 설득당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보면 교수들이 봤을 때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와서 모든 프로젝트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을 내기 때문에 에세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하위권 대학은 지금 토익 점수나 이쪽으로 하고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지금 에세이 쪽으로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거에 자신이 여기 그 코리아 타임스 기자단이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는 건 뭐냐? 자기의 그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나 자기의 퀄리피케이션을 그냥 스펙이란 말을 별로 안 써요. 그 영어 같지가 않아 스페시피케이션인데 자기의 퀄리피케이션을 보여주기 위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코리아 타임스에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기사 거기에 넣는 게 좋아요. 거기에 나왔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2대 영자 신문지에 자기의 그 글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 대학 입학 사정국 사정관은 몇백 개의 객작에 자기가 글 쓴 거를 내주는 것보다 이 코리아 타임스에 자기의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 높은 평가를 주는 걸 거예요. 내 친구가 지금 한양대학교 입학 사정관 입학 사무처장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시는 하는데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그리고 전자출판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가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그 글 있잖아요. 그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지형을 통해서 자기의 글 쓰는 능력이라는 이걸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출판 같은 경우도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전자출판의 형식으로 해서 그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그거는 저작권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문을 써서 자기가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해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어필할 수 있게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스펙이라고 그러지만 그 퀄리피케이션을 입증을 할 때 과연 양이 중요하느냐, 질이 중요하느냐, 그리고 내가 내는 게 어떤 공인된 기관에 통해서 나오느냐, 그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연세대 거기는 아마 출판이라는 거, 공인된 출판물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코리아 타임스 이 신문도 출판물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기자단에 그냥 명목상 기자로 있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 쓴 글이 얼마 전에 내가 얘기 들어봤어요. 나도 거기 코리아 타임스에 그 기자들하고 그쪽 사람들은 유대가 깊어요. 나도 칼럼을 내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서 2개를 내요. 하나는 디어 앱이라고 하는 그거를 하고 저기 앉아 계시는 연구원 선생님 있죠? 저분이 디어 앱이 번역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전종훈의 번역 영어 교실을 하는데 우연히 기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리아 타임스 진유 기자단에 받아고 있는 거는 그 정치 경제 그도 좋고 그리고 자기 학교에서 특화된 거 있잖아요. 자기 학교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대학에 들어간 입학 문제든지 왜냐하면 중고등학생으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참신한 주제로 기사를 쓰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사견을 들었어요. 이건 책임성 있는 발언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기자라고 했을 때 그런 참신한 주제를 하면 그 신문에 나온 독자도 굉장히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매력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수필이라고 에세이는 수필은 경수필은 마음대로 쓰는 거죠. 에세이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걸 모든 걸 다 에세이라고 그래요. 그럼 설명문은 뭐야? 설명 에세이, explanation 에세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argument 에세이가 있는 건 그거는 여기는 안 넣었지만 자기의 논증하는 거예요. 근데 discussion 에세이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에세이. 자기의 의견을 어떻게 피력하고 남의 의견에 좋은 점 나쁜 점을 부각시켜서 하는 거예요. 문과와 이과 차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난 다 해봤어요. 한국에서 이과로 나와서 이과 쪽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호주로 일본으로 가면 한국에서 이제 일문과로 가면서 문과 쪽으로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과 문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이과 사람들의 특성은 답이 하나 나와야 돼요. 물질을 다루니까. 문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한 얘기 들어보면 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데 문과 사람은 그래요. 이과 사람 너무 단순하다 재미없다 그래요. 근데 이과 사람은 뭐냐면 거짓말 잘 친다 그래요. 근데 그건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과는 뭐냐면 현상의 공식을 대서 자연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 식에 맞아야 되고 문과 쪽에서는 뭐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논증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일반성으로 해서 설득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문과예요. 근데 이과 같은 경우도 이론 물리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에세이는 뭐냐?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은 인구가 많아서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된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온갖 그러니까 쓸데없는 주제라 할지라도 온갖 도구를 써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면 그 사람은 어떤 연구를 하든지 참신한 주제와 참신한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에세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게 한영권의 20게임은 뭐냐면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저기 우리 홈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왔거든요. 이건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뭐든지 단어, 문장,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그 다음 전체적인 본문 틀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차곡차곡. 여기서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초보 단계, 그러니까 번역사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됐냐 안 되냐를 하면 그 기준이 있어요. 단어에서 이런 것처럼 고유명사 뭐 단어,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착한 가격, 영어로 착한 가격 해석이 돼요? reasonable이라는 말을 써야 되죠? 우리나라는 감각적으로 쓰기 때문에 단어를 막 궁합을 무시하고 막 써요. 그러면 많죠. 유행만 되면 무슨 크리에이티브다 막 집어넣어요. 근데 그건 영어가 안 돼요. 영어는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면 감각에 많이 의존을 하고 영어는 개념적인 언어예요. 사전 쭉 좀 보세요. 옥스퍼드 사전, 캠브리지 사전 보면 예문이 없어요. 단어에 대한 정의만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단어를 보는 거는 내가 쓰는 단어가 그 정의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보려고 해서 단어를 보는 거지 그 단어 그 사전에 예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 전공 용어라든지 로마자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거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내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머 같은 경우 뭐냐면 복수단수 맞는지 플루럴인지 싱귤러인지 맞는지 아니면 아티클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아티클에 대한 직관력이 있어요? 아티클 어나 더나 딱 쓸 때 구별돼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소 옛날에 뉴욕 대학 졸업하고 이제 공익연구위원회를 공익을 하려고 잠깐 있는 학생인데 영어는 잘해요. 아티클을 못하더라고.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더를 못 써요. 왜냐하면 말로 할 때는 대충 다 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아티클 어나 더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아티클을 굉장히 중요시 보는 거예요. 그 아티클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면 오늘 못하지만. 부사변지, 중문보문, 콜론, 셀론 이런 그 문법 기준에 보는 게 2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제, 더 큰 거. 이 글의 패러그래프의 주제가 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주제를 봤을 때 핵심어, 여러분 영어는 반복 싫어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영어 반복 되게 좋아해요. 왜냐? 키워드 엄청 반복해요. 그게 뭐냐? 이게 이 글에 대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단어도 반복해버리면 이게 뭐에 대한 글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석 이런 글을 쓰면 추석이 몇백 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추석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단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호주에 가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서 X표도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주잖아요, 교수가. 도대체 뭔 얘기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어서 내가 그런 걸 쓰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져요, 내가. 똑같아지더라고요. 이제 화가 도무지 이게 뭐에 대한 글을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핵심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 보면 핵심어 나오죠. 그러면 그 핵심, 난 이거에 대해 쓰기 때문에 그걸 자세한 보세요. 핵심어 보면 그 글에 그 핵심어가 엄청 반복이 돼요. 거기는 은는이라는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어를 다 주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능동수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육하원칙 이거 아시겠죠? 한국어가 뭐 하는데 해서 뭐 하면서 글이 쫙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자를 수는 없어요. 그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자르는 거예요. 문체를 통일하는 거 당연하고. 근데 컬처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단어는 한국어에 없는 단어예요. 영어에서. 여러분 프랙티스란 말이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프랙티스란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프랙티스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프랙티스라고 써있는 말을 한국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연습도 되고 실습도 되고 실제도 되고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왜 프랙티스란 말이 어렵냐면 그 프랙티스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오는데 각 나라 말마다 그 단어가 애매한 부분인데 그 단어가 모든 걸 여러 가지 방면에 걸쳐 있는 말들이 있어요. 오히려 한자처럼 라틴어 그리스 나오는 말들은 쉬워요. 한 가지 뜻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컬처라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동화책, 전설, 민화, 그리고 굉장히 문학서적 이런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엄마 번역 어려워요, 쉬워요? 한국의 어머니 어려워요. 한국의 어머니하고 서양의 어머니하고는 달라요. 과연 그러니까 요번에 미국에서 저기 작년인가 유명해진 소설 있죠. 엄마는 뭐 매출 중인가 뭔가 있죠, 소설. 그게 무슨 소설이지? 예. 그 책 한번 영어 책 봤어요? 그런 유의 책을 번역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써 있지만 그게 외국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면 돼요. 자, 번역 사례가 나왔는데 잠깐 실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건 모 번역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유의 번역이에요. 그 다음 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뭐 1대1 대응하지 말고 원문 마음속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심리적 변수를 고려해야 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고려를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Various personal dispositions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포인트를 한번 보시려고요. 고려하는 인텀즈 이런 거보다 consider from a viewpoint. 그러니까 이 고려하라는 거를 뭐라 하면 그냥 고려하여 생각하가 아니라 영어에서는 원시 언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어보다. 한국어는 컨텍스트로 알아서 다 알아요. 논문도 그래요. 근데 영어에서는 구체적으로 육하원 측에서 뭐다라는 걸 정확히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까 초등학교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영어에서 한국어는 쉬운데 한국에서 영어는 어렵대요. 그 영어는 뭐든지 웬만한 문맥보다도 단어라는 어떤 언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언어고, 한국어는 단어 플러스 그 문맥의 흐름으로서 아주 감으로 서로 알고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어 논문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기 궁합이 맞게 단언하죠. 그러니까 서플라이 인더스트리아 마켓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처럼 심리적 변수도요. 그 팩터라고 하는 거 말고 한국말 써지만 이렇게 뭐 variables라든지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쓸 때 그 호주나 뭐 미국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뭘 보냐면 논문을 딱 봤을 때 에세이라고 할 때 이제 평가하는 건 내가 그런 거 다 해봤는데 딱 뭘 보냐면요. 모티베이션 봐요. 서론에서 모티베이션을 보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 할 때 서론 잘 돼 있느냐 업스테를 딱 보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단어를 봐요. 이 학생이 이 분야에서 단어를 제대로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자언을 잘 쓰냐 안 쓰냐를 본단 말이에요. 수식 강의 같은 경우도 여기 있죠. Supplied in the current airlines market 이런 것처럼 뭔가 주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맞추고 그 서브젝트를 잘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부사일치 같은 경우도 이게 접속사 관계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접속사로 하신 분이에요. 이거 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외국에 가신 분이 아니라 한국에서 번역을 10년 이상 프로 번역사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1대1 대응. 한국어에 어미를 쓰니까 그대로 영어를 다 쓰여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쓸 때 문장을 다 자르고 어떤 거는 문맥의 흐름으로서 하는 게 좋죠. 영어 써 같은 것도요. 비코 좀 많이 쓰면 안 좋아요. 풀스탑을 해서 문장 단위로 해야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접속 어미로 연결된 복잡한 문맥 흐름에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한영 번역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는데 하며 이렇게 해서 7줄로 된 한 문장을 어떻게 영어로 잘 잘라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느냐가 포인트예요. 대개 보면 번역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은 그걸 잘 자르거든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분한테 한국어 연결어미와 문맥은 파악하고 있어요. 시제 부사도 정밀하게 해요. 근데 자세까지 보여. 문제는 1:1 대응에 취해서 번역하지 못하고 영어를 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영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게 한국 사람이 쓴 글인지 서양 사람이 쓴 글인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상하게 하는데 쓰기 때문에 접속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죠. 할아버지식 일본어식 영어. 그게 아니라 막 이런 거. 영어를 봐도 접속사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진짜 필요할 때 비코즈를 쓰는지 아니면 원인 출원 결과해서 진짜 필요할 때 so를 쓰지 웬만하면 풀스탑으로 해서 자연스러워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이제 실습을 들어가는데 지금 시간이 빡빡한데요. 11시 15분이거든요. 그래서 11시 45분까지 30분 동안 요거를 번역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상에요. 여기 각 조에 보니까 그거 마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조부터 저기 발표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고. 자 발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박수는 다 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Upon crossing the Choji Bridge, there is a handsome building on the left. Choji Ginseng Center is a shopping mall for Ganghwa people to sell Ganghwa ginseng. In this building is a poet's shop about a few square meters. It is a shop which the mild, workless poet and his wife built together. I met the poet's wife here. Her name is Park Young-soo. She is a bride who shared the same age and got to living together by listening to his lectures. It seems that the poet as well has grown up since the two of them come to the shop together. However, on this day, the poet has left the shop. We asked her regards, but a shadow came over her face when asking about her work disco. Across the Choji Bridge on the left side stands a tall, robust building, Choji Jinsong Center. Citizens of Ganghwa gather at the shopping mall to buy and sell ginseng. Within the building is a store owned by the poet of about 1 acre in size. The poet, previously out of work, had found himself a wife and begun the store with her. Here I had the chance to meet the poet's wife, Young-soo Park. She is the same age as her husband and met him at his lectures. The poet seems to have matured after his marriage, and every morning he goes to work with his wife. On this day, I could not find the poet at the store. In a conversation with his wife, as we reach the topic of the economy, her As I crossed the Choji Bridge, there was a neat building to the left. Choji Ginseng Center is a shopping mall where Ganghwa residents gather and sell their regional ginseng. There's also a poet's shop, very small, in the building. Without much going on, the poet started the shop with his wife after getting married.
And I met the wife here, Young-suk Park. She's the wife who got married by chance while listening to the poet's lecture. It seems as if the poet is all mature now. The couple comes out to the shop every morning. After some small talk, the poet asked to the wife how the shop was running and soon had a gloomy face. There goes everything that was troubling this year. Right after crossing the Choji Bridge, there is a decent building on the left. Choji Ginseng Center is the place where Ganghwa citizens gather together to sell Ganghwa ginseng. In this building, there is a poet's shop that is about 2 acres. This poet with no trouble started the shop with his wife after they got married. Here I met the poet's wife, Young-suk Park, a wife of the same age who lived with the poet after listening to his lecture. The poet seems to be mature because they come to the shop together every morning. However, today the poet left the shop. After greeting the wife, I asked her about the economy and her face became dim. There goes all the hardships past. On the left side of the road after crossing the Choji Bridge stands a quite large building. It is Choji Ginseng Center, a shopping mall for the inhabitants of Ganghwa to gather and sell ginseng. There is even a poet's shop about a few dozen square feet in size, which he started with his wife when he didn't have any decent work to do. Here I met his wife, whose name is Park Young-suk, and who married the poet after hearing his lectures. Their age is the same. Although the two show up early in the morning, possibly a sign of the poet's maturing, he left the shop this time. It is said that a shadow was cast on his face after hearing some news about the economy from his wife. A straight building stands on the left side after the Choji Bridge, Choji Ginseng Center. Ganghwa residents gather and sell Ganghwa ginseng at the center. There is even a poet store sized 1 or 2 square meters in the building. It's a store opened by a humble poet after he got married. I met the poet's wife, Park Young-suk, here. She is a same-aged bride who happened to live with the poet after listening to his lectures. Maybe the poet became mature after the marriage. The poet and his wife always comes out to the store early in the morning. However, the poet happened to be out this day. I asked the bride how everything was going and then how the business was going, which made her blue. 여러분이 아까 들은 거하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기 넘어간 한 해 이런 거 할 때 This New Year's 예를 들어서 영어 제목할 때 이렇게 꽝 하고 마침표 찍고 한 문장으로 제목하는 것도 있고 단어로 제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is year's everything beyond me goes over there. 이거 이상한 영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한 해 버거웠던 모든 거잖아요. 근데 버거웠던 걸 뭐라고 그래요? beyond me라고 했으나 나를 넘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죠? 무게가 너무 넘어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그래서 요거 전치사 있죠? preposition beyond를 썼어요. 얘들아 봐요. 조지대교를 건너자마자 있다. 일단 난 대의지를 안 썼어요. 이런 식으로 you can 저기 보면 you can see 난 decent라고 썼어요. 근데 거기에 grand 써도 괜찮고 nice 써도 되고 beautiful도 돼요. 번듯한이라는 게 뭐냐면 그 그림을 했을 때 우린 집이 번듯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난 decent라는 말을 좋아해요. 딱 맞고 좋은 거 있죠? 그 단어 어감을 좋기 때문에 난 이걸 썼다고. 그래 언더라인 알겠죠? 그 다음 거 보면 요게 초지 인삼센터예요. 딱 이렇게 해놓고 강화스 레지던트 이렇게 운영되는 쇼핑몰이다 이렇게 딱 만들었죠. 그래서 감탄문으로 아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쇼핑몰.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거 보면 2평 되는 시내 가게 뭐
이런 식으로 넘어 approximately to 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뒤로 하는 거. 그 다음 거 보면 지금 빨리빨리 나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변변한 일이 없던 시인.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변한 일이 없던.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무슨 가게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보다는 뭐가 뭐 했다, 뭐 했다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나는 문체를 그렇게 고쳤었어요. 그게 더 편하니까. 이거 보면 여기서 시인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건 영어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뭘 지시를 건물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하면 영어가 안 되죠. 그런데 한국어의 원문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It was that을 쓴 거예요. 좀 강하게 하려고. here는 다음에 있다는 거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좀 억지를 해도 저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보면 동갑내기 신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이 너무 어려워요. 영어를 쓰기에. 그래서 일부러 마침표를 저 부호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고쳤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철이 들다를 어떻게 느꼈어요? 철이 들다? 그거 어려워요. 영어로 하기가. 철이 들었는지 그러면 보기에 철이 들었던 모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를 비우다 저렇게 나왔고 여기서 원문의 시점이라는데 어떤 학생은 현재형으로 쓴 학생도 있는데 이건 기자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패스트 텐스로 지금 잡은 거예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 안부를 묻다니까 도대체 안부를 묻다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rough question about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영어에서는 그냥 저렇게 직접 저런 식으로 안부를 묻다 이렇게 say hello만 쓰지 뭐 이런 풍습이 없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지냈냐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로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효험이 있다는 거 있죠. 이건 약의 효험일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효험이 있나 봅니다 할 때 여기는 it seems that인데 만약에 내가 효험이 있다고 봅니다 할 때는 I think that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근데 이건 기자가 쓰고 어떤 설명문, 그러니까 리코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t seems that으로 쓴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해넘이를 한껏 늦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해넘이를 하고 온다는 게 해넘이 해가 넘어가는 거. 해가 지는 거고 산에 가서 바다를 가서 본다는 걸 하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단정적인 서술문 형식도 이제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여기서 이렇게 쓴 거예요. Send you the sunset. 이거 방송에 해넘이 보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아나운서가 하는 식으로 그런 걸로 한 거예요. 여기 코리아. 근데 왜 코리아를 썼냐면 강화도가 한국 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를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이거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저처럼 그거는 아나운서가 12월 31일 날 방송에 나와서 보십시오 하고 막 방송 나오는 거 있죠? 예, 그런 문체로 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make your wish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띄워달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Loading your hope in the sunset of the next year. 이런 문장들이 원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문장들을 보면 서양에서 잘 안 쓰니까 뭐 콩글리시 같기도 하고 그게 바로 번역의 문제예요. 한국에 없는 개념을 영어로 쓸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아셔야 돼요. 감수할 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서양 사람 100명을 갖다 놔도 감수하라고 하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호주의 서양 교수가 뭐 글을 썼죠. 그러면 다른 미국 사람이 다른 호주 사람한테 이거 한국 사람 썼다고 하면 막 거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감수를 볼 때 아주 엄청 깐깐하게 스트릭트리 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 어떠냐면 그 사람은 경우의 수를 잘 안 돼요. 진짜 잘 쓰이는 글만 맞다 그러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은 모든 경우를 생각해서 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보는 게 영어도 보고 원문도 봐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영어 감수가 그렇게 어려워요. 영어 감수는 그냥 영어만 봐서 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없는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 원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있을 때 기사를 쓸 때나 뭐 할 때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지만 한국에 써있다 그러면 그거에 비슷한 거 아시겠죠? 그 비슷한 거 거기에 관념이 맞는 거를 써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 그 문화 부분에.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예, 여기 오늘 그 기자단하고 양해를 구해서요. 오늘 제가 강의했던 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뭐 번역 개명이라든지 이런 PPT에서 이제 편집을 하거든요. 나중에 오늘 공부했던 거 좀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전정훈 번역연구소에 거기에 그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프로젝트에서 이제 특강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가셔서 그 편집된 걸 보시면 다시 궁금했던 거 다시 물어볼 수 있고 또 나한테 뭐 물어볼 사람은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든지 이메일로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